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유지. 은하입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은하예요. 유주예요. 조감독이에요. 깜찍한 시작. 네. 야, 우리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이 꽉 채워서 2주년을 와. 맞이했습니다. 자, 2주년을 맞은 우리 소감과 각오 같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할까요? 그냥 2년 동안 잘 묻어왔다? 시간 진짜 빠르다. 그런 생각이 맞아. 많이 드네요. 시간도 빠르고 진짜 그 저랑 은하님이랑 처음 녹음했던 거 생각나요. 그 스튜디오에서 네네네네. 윤희에게랑 딸에 대하여를 맞아요. 했었을 때 네. 그때 생각이 되게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때 그 녹음을 하고 나서 그 녹음 이제 우리 뭐라 그러지? 팟캐스트를 통해서 나올 때 그거를 진짜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근데 되게 낯설지 않아요? 내 목소리? 처음 들을 때? 낯설기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 이게 맞아. 전파를 타고 누군가 우리들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듣는다는 그래. 생각을 하니까 맞아. 너무 설레고 너무 신기하고 그렇지. 나 잘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별의별 생각 다 들면서 진짜 한 10번도 넘게 들었던 것 근데 같아요. 저도 첫 방송 그렇게 들었어요. 그죠? 근데 목소리가 많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첫 방송이 감독님이랑 단둘이 해가지고 새해 선물이랑. 네,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지금 저 까는 거예요? 지금? 둘이서 계속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압박이 있는 거예요. 와, 지금 나 까는 거야? 오디오를 꽉꽉 채워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이. 나는 어떻겠어요? 맞아. 처음에는 확실히 이게 오디오가 비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맞아. 되게 많이 하면서 머리를 엄청 맞아. 굴려가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처럼 막. 하지만 편집에 힘이 있다는 그러니까요. 걸 뒤늦게 몰랐죠. 알게 되셨죠. 네. 근데 저는 2년을 하고 나니까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끼거든요. 2년 동안에.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와, 이 팟캐 녹음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은 역할을 해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책이나 영화를 보통 편식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좋아하는 장르나 이런 그거 것들 정해져 좀 있죠. 많이 취해서 읽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른 타인의 취향을 같이 접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도 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 것도 있고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융통성 있고 여유롭게 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좀 점점 그것도. 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나 좀 성숙한 것 같은데 나 좀 컸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맞아. 좋아요. 전 요즘에 책하고 영화 고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오, 진짜요? 막 앞으로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진짜로? 난 아직인데. 근데 골라서 질문만 던져주고 난 얘기 안 하고 싶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 보던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얘랑 어울릴까 하면서 보게 되고 찾게 되고 하는 그런 매력도 좀 있는. 그리고 저는 보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이런 걸 보면 뭐 조장님이나 은하님이나 도희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예상되지 않아? 나 이번에 이거 가져가면 도희님한테 까이겠다. 이거는 나는 맞아. 난 이거는 너무 좋은데 야 이거는 도희님 폭주하겠다. 조장님 취향은 아니야. 나랑 취향이 너무 달라. 막 이런 거. 도희님 듣고 계신가요?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도희님을 깠어요. 이래서 도희님이- 빠지면 안 돼. 왜 없는데도 얘기도 안 하고 우리. 맞아. 자, 우리 도희님이 오늘 방송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급하게 회사 업무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근로자의 날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기업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을 빌어서 도희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무서워. 왜? 대놓고 못하겠어? 아니, 도희님의 생각을 좋아하는 저희 청취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 나도. 예, 되게 궁금해하고 관심 가지고 들어주는 언니들이 많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도희님 이 방송 안 들으시겠지만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구나. 네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점점 저희 넷의 합이 잘 맞아가고 있다는 거 너무 맞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거. 언니들 아프지 말고. 그래서 저는 개근이에요. 한 번도 안 진짜? 빠졌어요. 오 그렇다. 네, 개근이에요. 맞네요. 유주님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맞아요. 한 2번 빠졌어. 전 길거리에도 토하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로 와요. 제가 개근상을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개근상 챙겨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 2주년을 맞아서 5월 한 달 동안 저희에게 메일이나 그리고 팟빵이나 팟캐스트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저희 방송을 응원하는 2주년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나 선물 메일을 있구나.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커피 쿠폰. 나 저도 해야겠다. 달아도 돼요? 안 돼. 네. 익명 1로 달아야지. 네, 커피 쿠폰. 근데 모두에게 많이 안 달아주시면 모두에게 드리고요. 달아야겠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달아주신다. 그러면 선별해서 커피 쿠폰 음. 챙겨드릴 테니까 한 달 동안 많은 참여, 댓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달에는 5월 어린이날이 있죠. 그리고 뭐 가족의 달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스승의 날도 스승의 있고요. 날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5월에 함께 읽고 보기 좋은 책과 영화를 선정을 하게 됐고요.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 특집으로 어린이라는 세계를 선정을 했습니다. 책으로.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도희님이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해야지. 자, 언니들 책 어떻게 읽었는지 감상부터 좀 나눠보고 제가 책에 대한 소개도 같이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한동안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읽기가 싫었어요. 왜 청개구리, 베스트셀러에 청개구리. 대한- 이상하게 좀 청개구리 그래요. 정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친구도 이 책이 너무 좋다라고 추천을 해줬는데도 괜히 읽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안 읽고 있었는데 이번에 읽어보니까 진짜 이 김소영이라는 작가가 진짜 너무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그쵸. 되게 섬세하고. 그래서 나도 아이들을 막 그렇게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싫어하는 거는 아닌데 이 정도로 아이에 대해서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그만큼의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이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무리 그런 따뜻한 시선이 있어도 이거를 겉으로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뭔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아이들에게 이 사람이 던지는 어떤 대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내가 어른한테도 쓰지 않는 존대를 해주더라고요. 음.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웠어.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어른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되짚어보게 됐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어린이라는 세계라고 해서 예전에 작가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부지런한 사랑 쓰셨던 이슬아 작가. 이슬아 작가의 부지런한 사랑 약간 그런 맞아. 느낌의 결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좀 그냥- 달라요. 네, 다르고 네. 이게 단지 그냥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이 책 제목과 달리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범위가 좀 훨씬 넓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냥 나의 친구나 나의 뭐 부모님한테 적용을 해서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거를 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느낌?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게 진짜 어린이라는 것? 어린이를 대하는 게 정말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책을 쓴 거여서 네. 굉장히 신선했고 그런 시선 하나하나가 되게 섬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 저는 사실 섬세한 사람은 아니어서 여기 공대생. 저는 약간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읽으면서도 뭐 이렇게까지 저도 살짝 그런 부분이 있긴 했어요. 이렇게까지 그럴 수 있죠. 구분해서 그럼요. 해야 되나? 약간 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되게 많은 맞아. 인사이트를 줬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책이 참 그런 면에서 좋은 게 우리가 평소에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대했던 것들을 뭐야 나 지금까지 뭐 했던 거지? 잘못했던 거 없나?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책과 작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김소영 작가는 독서 교육 전문가이고요. 출판사에서 어린이 책 편집자로 10년 넘게 일하다가 독자와 어린이 책을 연결하고 싶은 마음에 김소영 독서 교실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지점이 참 좋았어요. 이분이 결혼한 지는 좀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책 아마 여는 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할 권리가 없는 걸까? 누군가의 인권이나 누군가의 미래에 대해서 나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이를 낳지 않았고 앞으로 아이 낳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할 권리가 없는 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걸까? 입을 닫고 살아야 되나?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저는 여는 말부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작가가 했던 이야기들이 관심이 이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책을 소개하는 서평을 보면 어린이에 대해 생각할수록 우리의 세계는 넓어진다. 어린이는 잘 보이지 않는다. 몸이 작아서이기도 하고 목소리가 작아서이기도 하다. 양육이나 교육, 돌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곁에 어린이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쉽다. 10년 남짓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했고 지금은 독서 교실에서 어린이들과 책을 읽는 김소영은 어린이의 존재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글을 쓰고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지점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게 해주는 책이 이 어린이라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주제들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은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1부는 곁에 있는 어린이, 2부는 어린이와 나, 3부는 세상 속의 어린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챕터를 좀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좀 흥미롭게 다가왔던 어린이들의 세계를 하나씩 꼽아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은하님은 어떤 챕터가 좀 와닿았어요? 저는 일단 1부에 있는 곁에 있는 어린이가 저는 가장 좋긴 했어요. 곁에 있는 어린이라는 챕터가 전반적으로 좀 아이들과 있었던 해프닝, 아이들의 좀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흥미롭게 읽었고 2부나 3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작가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맞아요. 챕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맨 마지막 챕터 3부의 세상 속의 어린이라는 챕터에서 내가 바라는 어린이날이라는 이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한번 어린이날은 대체 왜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얼핏 한 적이 있거든요. 굳이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그냥 애들도 하나 껴준 건가? 약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뭔가 어린이날에는 뭘 하는 날이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애들한테 선물 주는 날, 뭐 애들이랑 놀이공원 가는 날, 그치. 놀아주는 날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소년운동의 기초 조건의 맨 앞부분에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을 처음에 만든 뭔가 계기가 어린이를 해방하는 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했고 저도 간혹 느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작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이날을 뭔가 그냥 어린이한테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 그리고 어린이가 있는 집만 뭔가 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뭔가 조그만 거라도 좀 뭔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액션을 취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만약에 편의점에 갔는데 거기에 아이가 있다. 그럼 뭐 아이를 가장 먼저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뭐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런 식으로 모든 어른들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챕터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새싹 모양 배지를 달았으면 좋겠다.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양육자이건 아니건 누구나 배지를 달아 어른들은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날은 어린이들에게 모든 어린이들 마주치는 어린이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좋겠다. 안녕이 귀여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문을 열어주거나 차례를 양보하거나 다소 유난스러운 친절도 베풀면 좋겠다. 막상 해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발상 자체 너무 좋았어요. 인사 거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 이만큼 어린이라는 존재를 어른과 똑같이 대접한다는 얘기잖아요. 참 그 발상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서 가장 좋았던 게 어린이 여러분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라는 말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족과 함께 하지 않는 어린이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어린아이는 큰 상처를 받아서 이제 어른과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줄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날 축하합니다라는 말로 이런 말을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가정 바깥에서도 축하를 해주자. 모든 어린이에게 특별한 날이 되도록 해주자. 이날만은 어린이가 보호자 대신 다른 어린이의 손을 잡게 해주자. 그래서 어린이 이런 말들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섬세하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한부모 가정도 많고 맞아요. 시설에서 자라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가는 그런 아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족이라는 게 그리고 어떤 가정은 부모님들이 어린이날에도 일을 해야 되는 집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초반에 가족의 달이라고 영어를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입니다. 라고 정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날을 어린이들의 날이라고 지칭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도 저는 참 좋았어요. 맞아요. 좋더라고요. 네. 어린이날에 뭔가를 아이들에게 해준다면 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들? 저는 존댓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그리고 먼저 존칭으로 예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거든요. 어린이날엔 그렇게 하는 거 참 그런 이벤트 하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네. 어린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냥 생각해도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안녕 이렇게 얘기하지. 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아이들에게. 예쁘다 이러지.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왠지 갑자기 확 늙어. 아름답다는 갑자기 확 늙어버리네. 그냥 당연하게 반말을 해야 되는 존재로 그냥 저도 인식을 하고 있었어서 존댓말하는 그날 하루만큼은 뭔가 예의를 갖춰서 존대를 하는 것도 참 괜찮은 이벤트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뭔가 이게 큰일 났다. 할로윈이죠, 할로윈. 단어가 기억이 안 났지만 할리우드라고 할 뻔했어요. 원래 그런 거죠, 인생이. 할로윈이 우리나라 행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할로윈처럼 우리나라도 뭔가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하는 옷 입고 뭐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선물 주세요 이러면은 뭐 사탕도 주고 이래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편의점이나 뭐 가게 같은 데에서 어린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건 뭐 프리로 즐길 수 있는 프리는 아니면 좀 공연 같은 거 우리 왜 예전에 지금도 하나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못했겠구나 보면 클럽데이라고 해가지고 금요일마다 티켓 하나만 사면은 여기저기 모든 클럽에 가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날 하루만큼은 아이들이 뭔가 프리 티켓을 하나 끊으면은 놀이동산 어느 놀이동산이든 뭐든 다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그런 이벤트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존댓말이 진짜 되게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어린이들한테 그러니까 뭐 친구의 아들, 딸들한테는 처음 만나면 존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조카나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약간 뭔가 좀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싶어서. 근데 보통 그냥 길 가는 애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존댓말을 하면서 막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어린이를 만날 기회가 없다고 아까 제가 망언을 했는데 아니었어? 생각해보니까 저희 회사에 5층에 어린이집이 따로 있어요. 아. 직원들 전용. 그래서 거기에 매번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아이를 맡기러 오거나 이제는 뭐라 그러죠? 하원이라고 등하원을 시키시는데 그럴 때 가끔 애기들 보면 너무 귀여워서 너무 예쁘잖아. 눈인사 이렇게 하거나 안녕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내가 존댓말을 해본 그래요.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책을 읽을 때까지. 그러고 보니까 그래 존댓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권위를 주는 일종의 그 언어 체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저도 조카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저 멀리 뭐 이렇게 그릇이 있다고 쳐요. 만났을 때 누구누구야 저 그릇 좀 갖다 줄래? 이렇게 그릇 좀 가져와. 무서운 고네. 아니 무서운 이모네. 들고 와. 그래서 한 번은 제 조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에이 이모가 가져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현타가 왔어요. 그래 아이들도 사실 결정할 권리가 있지. 내가 굳이 가야 돼? 이모가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왜 혹시 혼낸 거 아니에요 조카? 좀 짜증을 부렸죠. 이모가 힘이 들다 하면서 이모 늙었잖아.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조금 다시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인상 깊었던 네. 얘기를 해보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린이의 품위라는 챕터를 골랐어요. 네, 너무 좋았어. 이 챕터 너무 귀여운데 이 김소영 작가가 이 독서 모임? 뭐죠? 독서 모임이라고 독서 해야 되나? 교실? 독서 교실을 하면 항상 그 외투를 입는 계절에만 하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뭐냐 했더니 아이들의 겉옷을 시중을 드는 일이래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잘 못하는데 일부러 못해서 네가 못해서 내가 널 도와주는 거야라는 식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대접을 해주면 너도 언젠가 다른 데에 가서 이런 대접을 해주고 혹은 받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데 이걸 너무 굉장히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에피소드도 너무 귀여운데 이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을 받는 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뭔가 항상 좋은 대접을 받다가 되게 불쾌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때 내가 너무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이게 이상하다라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진짜 바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나는 어린이의 품위를 지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품위 있는 어른으로 나이가 들고 싶다라는 챕터인데 너무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어린이의 품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는 항상 나의 품위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쁘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했을까? 해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릴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기서 소개됐던 몇 가지 에피소드처럼 과자를 먹을 때 흘리지 않기 위해서 턱 밑에 손을 받치고 과자를 맞아요. 먹었다던가 네. 그게 지저분하다는 걸 그때부터 알았겠죠. 어린이들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예의를 갖추는 맞아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데 너무 신선했어요. 근데 분명히 나도 어렸을 때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챕터에서 그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계속, 그러니까 제가 책이 좋았던 거는 이러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를 그냥 어린이가 아니라
그냥 성인과 하나의 마찬가지로 인격체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그러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맞아.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도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챕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어린아이 학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정말 이 어린이를 뭐랄까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보통 이제 아이 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족들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나의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마구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작가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자신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구성원으로 똑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삶의 선택권마저도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 전체가 약간 아이에게는 품위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존중해야 되고 이 아이는 몸집만 작을 뿐 한 명은 한 명인 거야. 성인처럼 한 명으로 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끝까지 하고 있는데 그 챕터가 어쨌든 이 어린이의 품위라는 챕터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전체적으로 좀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좀 느꼈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저는 기사 같은 거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부모가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하는데 아이를 죽이고 그걸 동반 자살이라는 말을 쓰죠. 말이 되나요? 그게 어떻게 동반 살인이죠. 자살이에요? 살인이죠. 네. 아이를 살인하고 죽음을 선택했다. 그렇죠.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들 보면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게 동반 자살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보통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아이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서는 본인이 이제 자살을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같은 높이에서 떨어져도 아이는 100% 죽어요. 근데 어른은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게 그냥 보여지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이 가해자를 뭔가 동정하는 여론이 일다거나 그렇게까지 네.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아이를 그렇게 그렇지. 이러한 시선이 저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가 지금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라는 챕터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많이 떠올렸거든요. 난 어떤 모습이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작가님이 저랑 어릴 때 환경이 너무 비슷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던 챕터가 2부에서 가장 외로운 어린이를 기준으로라는 챕터였거든요. 여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작가님이 단칸방에 온 가족이 같이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무렵의 일이었는데 친구를 부모님이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난 친구 데려와서 뭐 불편한 게 있나? 이제 그냥 데려와서 이야기만 하다 가는 건데. 근데 부모님이 절대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근데 또 친구를 데려오는 것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 대신 놀러 가는 것도 내켜하지 않는 거. 뭐하러 가? 약간 이런 왜 그걸 싫어하셨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어릴 때 달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친구 집에 놀러 갔던 이야기가 여기에 수록이 돼 있는데 그게 정말 내 옛날 얘기인 거예요. 진짜로? 저희 어머니가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저희도 한때는 방 한 칸에서 막 5식구, 6식구 같이 살던 시기가 있었어요. 시절이. 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엄마가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생일 때도 안 돼?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었고 같은 반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자기 집에 저를 초대하게 된 거예요. 나 친구네 집 놀러 뭐 하러 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약간 그게 있었던 것 같아.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우리도 뭘 해줘야 되잖아.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런 여유가 없으셨던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상가에 가게가 있고 그 안에 방 한 칸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집이었고 그 친구 집은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놀러 가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깔끔하게 정돈된 그런 그 집의 느낌? 그 음. 기억이 저도 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때 드라마나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그때 뭐가 유행이었냐면 천사들의 합창이 유행이었었는데 스페인 맞나요? 스페인 드라마. 였는데 거기서 애들이 옷을 정말 휘황찬란하게 멕시코 멕시코 드라마인가요? 남미 쪽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멕시코 드라마인가? 막 무슨 정장을 쫙 빼입고 드레스 남자애가 입고. 여자애는 드레스 입고 그 장난감 차 있잖아요. 이렇게 달리는 장난감 차를 타고 학교에 가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보면서 저도 왜 나는 저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나는 왜 저런 옷 저런 차를 엄마 아빠가 못 사주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그 어린 시절에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작가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게 흥미로웠던 게 슈퍼맨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 보면서 거기에 사실 불편한 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빠들이 육아를 하는 게 뭐 그렇게까지 스페셜한 맞아. 일이냐. 사실 자연스러워야 되는 일인데 마치 아빠들이 육아를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이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사실 되게 불편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 너무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이야. 그쵸. 다 너무 넓고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근데 아이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야 뭐 삼둥이 귀엽다 누구누구 귀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지만 과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그 귀엽다라는 생각만 할까? 애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즐길 수도 있는데 애들도 물론 당연히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부모들도 그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저런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그런 액티비티들이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해줄 수 없는 것들도 그치. 굉장히 많고 그거 맞아요. 네.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애들이 물론 가정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런 활동적인 것들을 얼마나 또 하고 싶겠어요. 애들은 호기심도 많고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저기 가고 싶어. 그런 게 많을 텐데 실제로는 엄마 아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게 많으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렇죠. 굉장히 스페셜한 물론 방송이니까 어느 정도 설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과연 어린이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관점이 되게 저한테는 신선해요. 신선했어요. 저도. 네. 왜냐면 한때 나 혼자 산다가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꾸준히 네. 하는데 이게 원래 취지는 정말 혼자 사는 남녀들의 이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그치. 거를 시작으로 했는데 이게 점점 너무 화려해. 너무 화려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뭐 연예인들도 돈을 버니까 번 돈으로 너무 좋은 집에 이사를 가고 좋은 거를 사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방송을 타고 되게 화려한 취미를 생활을 즐기는 정말 되게 럭셔리한 싱글 라이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뭔가 바뀌면서 원래 취지에서 너무 어긋난 것도 그렇지만 뭔가 상대적으로 너무 박탈감을 준다. 라면서 그게 이슈가 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거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어린애들에 그치. 대한 저도요. 생각이 저도요. 별로 없었나 네. 봐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아차 맞아.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어른들도 느끼는 걸 아이라고 느끼지 말라는 법이 절대 없다. 오히려 더 예민할 수 있다. 이제 막 사회를 접하는 아이가 그러니까 어른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다양한 삶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은 처음 접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아차 싶긴 맞아. 하더라고요. 근데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예전에 이제 어릴 때 광고를 봤는데 델몬테였나? 아무튼 뭐 오렌지 주스 광고였어요. 식탁에 그 과일 바구니에 바나나랑 메론이랑 그 청포도랑 되게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이렇게 풍성하게 담겨 있는 집의 풍경이 나는 그게 되게 예민하시다.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지금. 진짜 나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어릴 때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저 과일 바구니에다가 있잖아요. 예쁜 라탄 바구니. 라탄 바구니에 바나나랑 과일 담아가지고 나도 저 식탁 위에서 한번 과일 먹어보고 싶다. 이런 진짜로 생각을 어릴 때 허세. 그래 허세 있는 거 인정하는데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게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남거든요. 그때 그 느낌 받았다는 게. 저는 사실
내 삶 말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런가 봐. 신기하다. 기억이 안 나. 사실 나온산을 보면서도 그냥 약간 이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나 그냥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이슈가 돼서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뭐 감정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 정도로 이해는 했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제 인생을 그렇게 역시 크게 공대생. 역시 공대생.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나중에 뭐 돈 벌면 저 정도 해봐야지. 뭐 이 네, 정도였던 잠깐만.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두 분 혹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 아닌가? 저는 좀 어릴 의심이 때부터 그런 되거든요. 거를 솔직히 말해봅시다. 일단 자가에서 사셨나요? 전세였나요? 월세였나요? 어릴 때? 전 전세. 사택에 살았어요. 사택이요? 네. 사택? 아빠 회사 단지. 그러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아파트였겠네요. 빌라 같은 거였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넓은 집이었죠? 좁았던 것 자기 방이 같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난 그런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유복했다. 이 정도면 유복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유주님. 저는 유복했습니다. 유복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부족하진 않게 살았다. 부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건 불만이었어요. 어릴 때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바나나가 되게 비쌌어요. 저 초등학교 때. 이제 처음 들어오는 해외 과일이잖아요. 그렇지. 수입 과일이잖아요. 그때 비쌌어. 근데 바나나를 집에 있었는데 아빠만 먹었어요. 그거를. 그거 너무했다. 나빴어. 근데 이게 비싼 거라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느 가정의 아버지라도 되게 보통 권위적이라기보다는 혼자 이게 맞벌이가 아닌 가정이 많았잖아요. 맞아, 요즘이랑은 맞아. 다르게. 그래서 거의 아버지가 혼자 외벌이였지. 아버지가 외벌이로 이제 하시니까 힘드시니까 제일 좋은 아, 거를 많이 맞아. 줘야 그래서 된다라는. 항상 치킨도 닭다린 아버지. 맞아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요. 기억 하나도 안 나. 바나나를 그것도 되게 비싸서 한 송이 뭐 요즘에는 뭐 한 8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예전에는 뭐 2-3개 그래, 붙어 있는 맞아. 되게 비쌌어요. 좀 작은 걸로 이렇게 사놓으면 그걸 항상 아빠가 아침에 먹고 갔는데 그게 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아빠 옆에서 온갖 재롱을 부리면서 한 얻어 입만, 먹었어. 한 입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진짜 바나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 집이 가게를 했거든요. 낚시 가게를 했어요. 뭐 낚시 도구 같은 거, 뭐 이렇게 미끼 같은 거 이렇게 팔고 뭐 이런 가게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물건을 떼오세요. 아버지가 차를 직접 몰고 가셔가지고 떼오는데 그때는 바나나가 오는 날인 거야. 대박. 서울에서 바나나를 사오신 날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서울 가셨다 하면 밤늦게까지 절대 자지 않고 기다려요. 모여서 바나나가 오면 다 같이 모여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그랬던 진짜 그 추억이 있어서 지금도 바나나를 보면 눈물이. 근데 나는 바나나를 먹으면서 하나씩 감춰요. 내 거 하나 다 먹고 싶어가지고. 거짓말들 하시네 진짜. 그래. 우리 집은 바나나가 부족했었지. 막 이러면서. 그런 기억은 좀 있고. 근데 확실히 저도 부족하게 자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생각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가장 외로운 어린이 중심으로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요즘 제가 이거를 보고 요즘에 어린이 프로가 어떤 게 있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른 게 이 슈돌이랑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네. 떠오르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너무 재밌어. 어른들도 되게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힐링되는 느낌. 되게- 오은영 박사님의 얘기를 맞아요. 들으면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약간 이런 힐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지연? 이지연. 네. 이지연. 주얼리 출신. 맞아요. 네. 그분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진짜 이슈가 많이 됐던데. 근데 그 아이랑 그 문제가 있다는 그 남자아이랑 그 위에 누나가 한 명 더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남매. 그거를 보면서 그 누나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저런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정상적이었던 아이도 뭔가 스트레스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데 웬만하면 노출이 안 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물론 저런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 정도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보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그럼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떼쓰고 이런 영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딱 들으면 일단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불편한 거지. 머리가 너무 아파. 어. 그래서 엄마 소리 줄이라고 하거나 딴 거 틀으라고 하거나 뭐 혹은 엄마 그거 핸드폰으로 봐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극에는 다 약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아이들은 더 심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꼭 뭔가 불행하고 혹은 외롭고 안 좋은 상황들을 노출시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작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외로운 어린이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기는 모습을 함께 노는 즐거움을 다양한 가족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족이 아니어도 튼튼한 관계를 강아지와 고양이를 세상의 호의를 보여주면 좋겠다. 세상이 멋진 집이라고 어린이를 안심시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은 네. 하긴 했어요. 내가 너무 공대생이라서 그럴 수 있어. 뭐랄까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그렇긴 해요. 너무 많아서 사실 골라볼 수 있어요. 골라볼 수 있고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요 작가와 비슷한 생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채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나 많은 니즈가 있고 이게 그냥 예전에는 획일화되게 하나로 막 통일시켜서 보여줬다 그러면 요즘엔 너무나 많은 채널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고 우리가 TV뿐만 아니라 이제 OTT 서비스나 아니면은 유튜브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러한 그러니까 사상에는 많은 그 생각과 많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맞는 거를 잘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뭔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를 보여주고 싶으면 이런 화려한 사람들의 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연 풍경을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연 다큐를 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 어쨌든 이 슈돌이나 이런 것들이 뭐 상을 받아가지고 되게 이슈화가 돼서 그렇지 사실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은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해요.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족의 형태도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그쵸. 등장했으면 좋겠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뭐 제대로 된 뭐 집에서 살고 이런 것들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삶, 저런 형태의 삶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줘야 보는 어린이들이 그래 내 친구도 맞아 저렇게 살고 있어 그래 우리랑 다르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담긴 컨텐츠는 더 많이 나왔으면 그럴 좋겠다는 필요는 있긴 하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완전 다른 얘기긴 한데 가끔 우리 이제 어른들이랑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TV를 볼 때가 있어요. 주말에. 그러면 꼭 그 KBS 주말 드라마를 보거든요. 그 막장 드라마 근데 참 정말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 맞아요. 때가 있어요. 항상 머물러 있죠. 머물러 있고 그런 것들은 조금 고칠 필요가 있잖아요. 사실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먹고서는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성실한 콘텐츠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더 다양해질 필요는 있어요. 시청자로서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진짜 지붕 뚫고 하이킥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너무 맞아. 따뜻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등장했다니까요. 그렇죠. 진일보한 콘텐츠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 들고 이제 이 책에서도 이 챕터에서도 김소영 작가가 작은 단칸방에 모여 살던 자신에게 돌아간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코피가 창피해 울던 나에게 어른이 되면 지금 살고 있는 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런 집에서 살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린 나는 그 말을 믿을까? 믿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과거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너는 40이 되면 집이 생길 거야. 멋있다. 너무 멋있다. 망원동에 사무실도 얻게 될 거고
언니 멋져. See you. 너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 영경아. 라고 얘기해주고 너무 멋있다. 싶더라고요. 제 과거에 아이씨, 난 뭐라 저에게는. 언니들 혹시 어린이였던 나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해주고 싶은 얘기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이게 너무 나의 기억력에 자만했나 봐요. 이게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유주야 일기를 좀 쓰자. 그게 나중에 재산이 될 수 있단다. 아, 내가 이때 이랬고 저때 저랬어. 네, 그게 사실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일 일이 한 번 있어가지고 갔다가 제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진짜 잘했대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마다 코치들이 운동 선수를 시키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테니스를 잠깐 배웠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테니스를 너무 잘 친다고 너무 재능 있다고 엄마한테 이제 이 아이는 꼭 선수를 시켰으면 좋겠다. 자기가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딸한테 물어볼게요. 라고 진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아마 매몰차게 거절했나 봐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왜냐면 어릴 때 나의 기억은 보통 운동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러면 나는 항상 운동하라는 얘기 항상 울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되게 중요한. 그래서 왜냐면 저는 운동을 잘한다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항상 선수로 뭐 나가고서는 어딜 가도 그냥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운동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몸을 쓰는 거여서 저는 항상 힘들었어가지고 항상 울면서 거절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민주적인. 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와, 나 되게 괜찮은 가정에서 컸다. 그리고 유복하게 자랐다면서요. 맞아. 그래서 유복이 갑자기 유복하게 자랐죠. 좋은 부모님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누군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나의 그런 어릴 때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래 유주야 뭔가 좀 기록이라는 걸 해보는 건 어떻겠니? 라는 말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되게 보물이 될 거야. 그 기록들이 지금 다시 펼쳐보면.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린 저에게 일단 그때가 좋을 때다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고요. 맞아. 그때가 제일 젊을 때다. 그때 진짜 좋을 때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물론 지금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때가 가장 가능성이 많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은 걸 경험하고 느끼고 즐겼으면 좋겠고 저도 아까 이제 막 감독님이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신기하다. 왜 되게 많이 기억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많이 썼고 쓰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막 학교에서 맨날 일기장 같은 거 받고 이랬었는데 근데 저는 항상 좀 기간이 지나서 그 일기장을 보면서 나 자신이 너무 싫어져가지고 그때 써봤자 얼마나 유치했겠어요. 나 스스로 너무 싫고 유치하고 이래서 맨날 다 버리고 이랬어요. 불태워버렸어요? 다 쓰레기장에 버리고 이랬는데 난 내가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성향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버리지 말아라. 가지고 있어라. 라는 얘기. 그게 보물이 될 거란다. 근데 이미 일기를 쓰고 있었었네, 그러니까. 윤나님은. 아깝다, 그거 갖고 있었으면. 지금은 진짜. 후회가 되죠. 그쵸. 근데 너무 싫었어. 언니들도 각자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어린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돌아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혹시 저처럼 어린 시절에 뭔가 한이 많았던 언니들에게 왜 이렇게 한이 많으셨어? 추천을 해주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어린이날이 끼어 있는 5월이기 때문에 5월이 지나기 전에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가끔 힐링하고 싶을 때 전 저희 오빠 일기장을 훔쳐보거든요. 오빠는 일기장을 안 버렸나 보다. 오빠 일기장을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빠 일기장을 한 무더기를 제 방에 간직하고 있는데 가끔 막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뭔가 힐링하고 싶고 이럴 때 이렇게 쓱 꺼내서 읽어봐요. 그러니까 뭔가 어린 시절의 아이들만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성들이 있잖아요. 네. 되게 투박하지만
뭔가 순수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뭔가 따뜻함을 느끼고 싶을 때 혹은 힐링하고 싶을 때 이 책을 읽으면은 그런 비슷한 감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는 게 다양성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맞아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이 좀 넓어진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라는 이 어린이라는 존재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우리도 물론 어린이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어린이에 대해 생각할수록 우리의 세계는 넓어진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나의 세계를 조금 더 넓히고 싶은 언니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잘 들으셨죠, 언니들?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어린이라는 세계가 지나고 나면 또 한 번 마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린 시절은 기억을 잘 못해도 아마 청소년 시절은 다들 기억하지 않을까. 질풍노도였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다. 폭주. 각자 폭주했던 그 시간을 되돌아보는 영화를 다음 주에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레타 거윅 감독의 레이디 버드로 언니들과 함께 또 폭주의 시간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세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영화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